오늘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것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거북이 세영님의 고민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믿고 판단하며 남에게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의감과 혐오감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더욱 힘든 건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제 어머니라는 점입니다. 혈연으로 모든 걸 이해해야 하나요? 유튜브에 가짜뉴스를 맹신하고 그에 따른 가치 판단을 통해 결론을 짓고 행동하고 설득하려 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워야 할 어머니, 너무 화가 나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태도로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앞부분까지 읽었을 때 손절하세요라고 생각하다가 어머니라는 점입니다 해서 숨이 탁 막혔어요. 탈룰라가 돼버렸는데. 네. 이게 실제로 혹시 이런 세 명 중에 이런 케이스는 있나요? 있어도 얘기를 못 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척들을 만나면 친척들이랑 정치적인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네 말도 맞겠지.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뿐더러 나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면 그런 생각을 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유튜브로 가짜뉴스를 맹신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알림이 황의들을 좀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저한테 그런 제보나 댓글 많이 달리는 게 그거예요. 이걸 보시는 분은 이 알림이 항의도나 혹은 뭐 노무현재단 유튜브 뭐 이런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저희 뭐 부모님이나 혹은 뭐 자식이나 그러니까 다른 가족 중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채널을 구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 되게 사실 신기했거든요. 그게 같이 어쨌든 밥을 먹고 같이 지내야 되는 분이 그런 거니까, 친구면은 뭐 얘기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정치적 성향이 완전 정반대였어요. 아버지는 이제 경북 출신이신데 쭉 민주당 성향이셨고, 그때 어땠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겠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뭐 가족을 끊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스트레스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그냥 각자 사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어머니와의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그렇죠. 어떻게 대화를 해서 풀겠다, 전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각자 그냥 스트레스 이럴 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걸 얘기 하나씩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이제 좀 얘기하면, 그 정치, 종교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랑 더 자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견해가 다르면 다른 대로 스트레스 받고, 같으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달랐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정치, 종교 얘기는 더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결국은 되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화가 나고 견디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라면 어머니, 아버지도 더 이제 가짜뉴스 말고 진짜 정상적인 이제 뉴스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냥 차라리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걸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 푸는 것도 당장 풀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또 얘기하면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차라리 정치 얘기 말고 그냥 다른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하셔가지고 마음을 좀 서로 마음을 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른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거 좌파들 때문에 정치 공세야 이러면. 그렇죠. 왜냐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가족끼리 그걸 서로 인지는 하는데 그냥 각자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그쵸. 아예 생각이 똑같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충돌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쿡쿡 찌르면 막 뉴스 틀어놓고 이거 보다가 이 좌파들 뭐 민주당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나 집에 못 있겠다. 근데 또 집을 나갈 수도 없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뭐 이분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진영 안에서 불편할 만한 소식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 하나씩 콕콕 하면서 네. 소심한 복수를 좀 하면 그런 게 또 쏠쏠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런 거엔 똑같이 해요. 그냥 이렇게 가짜뉴스에 뭐 그래버리면 그냥 아니던데 내가 봤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평소 말투 그렇게 빠르신가요? 그냥 계속 이렇게 약간 좀 일부러 말도 약간 이렇게 해요. 아니던데 걔 이상하던데 약간 이렇게 얘가 이거 했다던데 너무 이상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긁어줘요. 어머니. 저희 가족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또 부모님이니까 특히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제일 대화를 안 하고 피하는 게 베스트인데, 그게 혹시 가능하지 않다면 조금씩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도. 네. 왜냐면은 그거 말고는 사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평생 참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도 그냥 너 스트레스 받고 참아.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씩 그냥 팩트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네. 반박을 좀 해드리는 게.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기자들끼리도 대화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관계가 있는 뉴스들도 분명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생각하네? 저기서는 저런 정보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 이게 이제 기자들이 기자처럼 신문을 읽는 게 그런 거예요. 성향이 좀 다른 이제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체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 각 신문들을 보면서 이거 보고 야, 얘네 이렇게 썼어? 이거 진짜 열받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여기에는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런 정보는 나한테도 유익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약간 이제 마음가짐의 변화가 좀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예. 답답하시면, 이렇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저쪽에서 가짜뉴스로 선동을 하는구나를 캐치하시고, 뭐 이 노무현재단 유튜브나 뭐 이런 민주진영 채널에다가 그런 논리 구조를 설명해 주시는 거 되게 큰 일이라고 봐요. 내가 사회에 또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한테 또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이런 구조를 하나 만들면 되게 좋겠네요. 스트레스도 해소되면서 나름의 그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네. 좋습니다. 네,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다른 사례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사례는 김태형 기자님.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실은 최근에 퇴사한 직장에서 제가 본 상사와 대통령이 너무 닮아서 사실 놀랍지도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상식도 없고 기준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아무 소리나 의견으로 내고 회의 시간에 딴짓하고 회의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물론 그분이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제 최선을 다해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기 잘못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고 4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책임자이고 상관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목사이고요. 선교사이지만 그렇다면 더 훌륭해야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우울증을 얻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인간관계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의견 구합니다. 사실 지금의 국민들의 상태 같기도 합니다. 닉네임 눈 내리는 마을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회사를 다녀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안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게 사실은 더 나아요. 일을 못하고 착한 사람이나 혹은 일도 못하고 착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일 잘하고 이제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더 나은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일도 못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위에서 딴소리를 하니까 정말로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상하건대 그 세습교회에 가 있으신 분 아닌가라는, 선교사로 지금 가 있으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할 때 그 막 똑부 멍게 뭐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최악의 케이스인 것 같은데. 멍게? 네, 멍게 쪽인 것 같아요. 유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사연? 어려운데요, 너무. 목사라는 부분에서 목이 턱 막혔어요. 참 이게 결국에는 이런 사람이 또 책임자이고 상관이면 인간관계라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꼭 직장 사례로만 받은 건 아니지만 책임자고 상관이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나라면 저도 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주위에 제 편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마 왜냐면 이런 사람이면 대부분 평가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하냐 못하냐. 근데 이제 뒤에서 술자리 같은 데서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몇몇은 또 거기에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좀 이렇게 큰 틀을 그래서 저는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어디에 가면. 그래서 거기서 몇 대 몇으로 나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막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늘려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항상 방법을 찾고 그게 이제 맥스가 됐을 때 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나설 수 있는 사람일 때의 얘기고 못 나서는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완벽한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이 뭔가 무능하다는 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 푸시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논리적인 대화가 어려운 네. 성질내기 바쁜 상사 약간 이런 이제 이미지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때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인 것 같아요. 1시간에 59분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약에 1분 동안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짐 싸라고 해서 집 가고 막.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취재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상관으로 있다. 네.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을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면 이 사람이 딱 넘어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이제 논리적인 대화나 혹은 그 자신에게 반발하는 그 밑에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그런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그래도 그렇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언을 하면 그 사람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불편하니까 네. 오히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이제 이해해 보려고 노력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이해시켜 보려고도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뭐 대통령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용감하게 또 대통령 사례를 엮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와닿네요. 아까 네. 이제 방송 전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결국에 확실히 그 개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네네. 좀 어느 정도의 대화를 시도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도도 없이 멋대로 판단했다 하면 그건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이 혼자 네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주위의 동의도 못 얻기 때문에 결국엔 이 집단 내에서 해결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동의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뭐 여기서 어쨌든 그 사람을 뭐 쫓아낸다 만다 뭐 이것보다도 일단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한 상황을 보면 그래서 내 편을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 다 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 그래서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언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걸 내가 못하면 누군가는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세력을 늘려가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 수 있는데 알바에서 약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뭐 사장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인지. 그래서 저는 똑같이 했어요. 제가 사장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이거 사장님이 했던 건데요? 이렇게 사장님 저번에 이렇게 해서 저 그냥 똑같이 한 건데요? 이렇게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면 또 깨달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기자님도 한번 해보세요. 누구한테요? 살아가면서. 예. 살아가면서.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고민도 좋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은 먹혔어요. 라는 사례를 또 남겨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이런 비슷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계속 불거질 문제인데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해법 같은 게 나오는 거라 봐서 그런 걸 잘 모아두는 것도 제 입장에서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해보면 난두별이님 사연인데요. 저는 좀 우유부단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손해보더라도 이어가기 위해서 제 손해를 감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 편의를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바로 한숨 쉬셨는데 뭐 어떤 떠오르는 뭐가 있었어요 혹시?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뭔가 본인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네. 맞춰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저도. 얘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이걸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는 맞춰주지 않았고, 오히려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관계를.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게 그 사람이 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계에서. 네. 저는 이걸 좀 동등하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뭐 열심히 또 적고 계신데 뭐 아니, 여기 답이 있나요? 아니, 말씀 주시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네. 이제 손해 보더라도 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주로 자기 편의를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네. 이게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자 시험 준비할 때 네.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 얘네가 진짜 필요할 때만 나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뭐 추측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글을 읽어봐도 글 내용에서 이제 휘둘리지 않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내용들을 주시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이제 모습이 읽혀가지고 혹시나 누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 혹은 내 기분은 상관하지 않고 본인들의 기분만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이런 게 불편해. 나는 이런 걸 너네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네. 생각보다 대화가 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되게 비슷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두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게 되게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요구하면 내가 잘못했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었지만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여러 계기로 극복을 하면서 그 생각을 저도 마인드를 말씀하셨듯이 바꿨는데 아까 뭐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우뚝 섰을 때 그게 뭐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집단 이 사람들끼리 얽혀있는 집단에서도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주도권을 내가 갖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모두한테 사랑받지 말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다가가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죠.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갖고 이제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파피용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10명 중에 5명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그 중에 3명은 나를 어떤 이유를 갖고 싫어하고 어떤 2명은 이유를 갖고 나를 좋아하고 한 1명 정도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싫어할 사람은 날 싫어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좋아해 줄 사람들은 또 좋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내가 당당하게 행동하고 그 모습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눈을 돌리고 그 시간을 좀 사용하시는 것도 이런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막 그 친구들하고 무조건 옛날부터 같이 지내는 친구들 사회에 나오면 서로 막 또 서먹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다 유지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하는 일 때문에 바쁜 경우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막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되고 뭔가 그냥 내가 그 안에서 뭔가 약자로 분류되면서 그 안에서 자꾸 내가 막 매달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저를 돌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이 와서 뭐 그 과거와는 또 다른 태도를 보여서 결국에는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내가 키우면 좋을 부분을 찾고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옛날에 약간 이랬거든요. 친구 관계에 목매고 약간 좀 이랬었는데 그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이 말이 원래 되게 싫었거든요. 나는 이 사람들이랑 평생 함께 하고 싶은데
근데 오히려 지금은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 언제든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뭔가 좀 그 관계에 목매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막 뭐 되게 약간 연애랑도 좀 얽히는 것 같은데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뭐 잘못해서 지금 저 친구가 저러나? 아니면 뭐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 내 속이 좁아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끝도 없어지는데 말씀하셨듯이 딱 그냥 그것도 한 좋은 시절이었고 지금은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또 구성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걸 또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인간관계에 이렇게 이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항상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본인은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린다고 한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다 보면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할래요 2회차 보시면 제가 거울 보고 하는 말이 있는데 좋아요. 그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 번 더 한번 해주시죠.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넌 최고야. 이렇게 하시면 그날 하루 기분이 좋습니다. 와,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보셨다. 네. 다음에 하고 나중에 후기 알려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네. 사례에 대해서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결국에는 중심을 놓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게 또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딱 쌓는 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모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또 돌려야겠죠. 네, 이 돌림판에서 나온 주제로 다음 고민을 또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네, 돌려 돌림판. 금전이 나왔습니다. 금전도 정말 중요한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금전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안에서 추려가지고 또 공유 드리고 또 앞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한 그 해답도 좋고 방송에서 다루진 못했지만 혹은 지난번에 보내진 못했지만 이런 의견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다 저희가 또 참고하고 향후 방송에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죠. 오늘 많은 얘기들 나눴는데요. 제가 좀 부족하게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혼자 생각하기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더 준비 많이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울 보고 있다 얘기하세요. 난 최고였어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유나님. 네,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이사님이랑 또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배워가는 게 많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말할래요.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